제가 구해드릴게요. 10살 소녀의 다급한 외침이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손이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움직였죠. 하늘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남자를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저씨, 눈 떠요. 제발 눈 떠요. 의식을 잃은 채 파도에 떠밀려온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 남자가 바다에 떠내려오게 된 건 12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인천 송도의 높은 빌딩 39층 대양해운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9살의 그는 10년 만에 이룬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죠. 책상 위에는 중국 상하이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1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태준의 손끝이 계약서를 쓰다듬었죠. 차가운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어요. 형, 축하해. 문이 열리며 동생 강태웅이 들어왔습니다. 37살의 태웅은 회사 전무이자 태준의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축하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죠. 고마워, 태웅아. 우리 회사가 드디어 대기업 반열에 올랐구나. 태준은 기분 좋게 웃었지만 태웅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주먹이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말이죠. 형은 참 운이 좋아. 10년 전에 여자 하나 버리고 중국 갔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순간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10년 전 이야기는 그에게 아직도 아픈 상처였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 왜? 부끄러워? 사랑하는 여자 버리고 성공한 게? 태웅의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었어요. 태준은 동생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태웅이 유독 공격적이었거든요. 형,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해. 새 투자자야. 태웅이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태준은 의심스러웠지만 동생을 믿었습니다. 혈육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어디서 만나는데? 서해안 쪽 포구야.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2시간 후 태준은 태웅의 차를 타고 서해안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는 점점 인적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포구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태준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죠. 태웅아, 여기가 맞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찔렀죠.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태웅을 바라봤어요. 맞아, 형. 여기가 맞아. 태웅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태준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투자자는 어디 있는 거야? 투자자? 그런 사람 없어, 형. 태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어요. 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 소리야? 태웅아, 장난하는 거지? 태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목덜미가 따끔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 형. 형은 항상 모든 걸 가져갔지. 부모님 사랑도 회사도 성공도. 태웅의 눈에서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야? 항상 2등이야. 항상 형 그림자야. 태웅아, 진정해. 우리 형제잖아. 태준이 손을 내밀었지만 태웅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스프레이 같은 거였어요. 미안해, 형.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태웅이 스프레이를 태준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순간 태준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비틀거렸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태웅아, 왜?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태웅은 그런 형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잘 가, 형.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태준의 몸이 선착장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큰 물소리가 났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죠. 의식을 잃은 태준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 서해안의 작은 어촌마을. 조개를 캐러 나온 10살 소녀 하늘이 해변에서 떠내려온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 사람이다. 하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했거든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하늘은 망설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몸을 휘감았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팔로 태준의 몸을 끌어당겼죠.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하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온 힘을 다해 태준을 해변으로 끌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태준의 얼굴을 두드렸어요. 아저씨, 숨 쉬고 있어요? 제발 일어나요. 태준이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살아있어요. 하늘은 집에서 가져온 담요로 태준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어깨에 팔을 걸쳐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가요. 엄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태준은 의식이 몽롱했지만 하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파란 지붕의 단층 집이었죠. 엄마, 사람을 구했어요. 하늘이 집 안으로 소리쳤어요. 곧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9살의 이소라였어요. 소라는 딸이 젖은 채로 낯선 남자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는 10년 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강태준이었거든요. 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하지만 소라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10년. 정확히 10년 2개월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비싼 정장은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하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평소 다정한 엄마가 이렇게 차가운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어요. 소라야? 태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10년 동안 꿈에서만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른 것 같았어요. 소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말이죠. 엄마, 이 아저씨 알아요? 하늘이 엄마와 아저씨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들어와. 소라가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늘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늘이 태준을 부축해서 거실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하늘의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바다 그림이었죠.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소라의 삶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소라가 수건을 가져와 태준 앞에 던져줬습니다. 부드럽게 건네주는 게 아니라 던져준 거였어요. 그 작은 행동에서도 차가움이 느껴졌죠. 고마워.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으면서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하늘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를 도우려고 했지만 소라는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하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강태준이야.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어요. 소라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죠. 강태준 아저씨, 저는 이하늘이에요. 10살이에요. 하늘이 밝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 순간 태준의 시선이 하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의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치켜 올라간 것도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도 말이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하늘 것, 자신 것, 그리고 태준 것. 하지만 태준의 컵만 유난히 뜨거웠어요. 손을 대일 정도로 말이죠. 조심해서 마셔. 소라의 목소리에는 배려가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아, 방에 가서 옷 갈아입어. 젖었잖아. 네, 엄마. 하늘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왜 하필 여기야? 소라가 첫 마디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했거든요. 소라야, 나는. 입 닥쳐. 소라가 태준의 말을 잘랐어요.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뭐가 하고 싶은 거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10년간 소라를 완전히 잊고 살았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하늘이 들을까봐 최대한 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소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막막함, 홀로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외로움. 태준은 소라의 말에서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단순히 이별의 아픔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라야, 무슨 뜻이야? 혼자서 뭘 감당했다는 거야? 태준의 질문에 소라는 입을 꽉 다물었어요.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상관없어. 이제 와서 알고 싶어 하지 마. 그때 하늘이 방에서 나왔어요.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말렸습니다. 아저씨, 좀 나아지셨어요? 하늘의 순수한 질문에 태준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자신에게 친절할까?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말이죠. 응, 많이 좋아졌어. 너 덕분이야.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늘의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왜 바다에 있었어요?
하늘의 질문에 태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아, 그럼 많이 무서우셨겠어요. 저도 처음에 아저씨 봤을 때 무서웠거든요. 하늘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구해준 이 아이가 고마웠습니다. 근데 하늘아, 아빠는 어디 계시니? 태준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소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하늘의 대답에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라를 바라봤지만 소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확신했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말이죠. 하늘의 나이 1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자신을 닮은 외모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태준과 소라만 남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전이 자주 되는 시골 마을의 특징이었죠. 촛불빛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소라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할 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소라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둘 다 29살이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가득했었죠. 서울 홍대 앞 작은 카페 달빛. 태준과 소라는 매일 그곳에서 만났어요. 태준은 무역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라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태준이 달달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가 장밋빛이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겠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 미소가 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소라야, 나 중국 상하이에서 일자리 제의가 왔어. 어느 날 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글로벌 무역회사의 아시아 지역 매니저 자리였죠. 정말 축하해. 소라가 기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중국이라는 게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5년 계약이야. 5년 동안은 한국에 자주 못 와. 태준의 말에 소라의 미소가 조금 어두워졌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5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소라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태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어요. 태준아,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준은 슬며시 피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태준이 대충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었죠. 일주일 후 태준이 소라를 카페로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라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라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헤어지자. 태준의 말에 소라는 귀를 의심했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해. 연애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사랑보다 커진 거였습니다. 5년 기다린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 반지를 보러 가자던 사람이었는데. 소라야, 이해해줘. 지금은 성공이 우선이야. 중국에서 5년 동안 성공하면 우리 미래도 보장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뭐야? 너한테 나는 성공보다 못한 거야? 소라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 미안하지만. 태준의 차가운 대답에 소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태준이 맞나 싶었습니다. 태준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태준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어요. 일어서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안해, 소라야. 행복해.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소라는 태준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끝낼 거야? 정말? 소라가 태준의 원룸 앞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하지만 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소라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안 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4주입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소라는 진료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기뻤지만 아빠가 없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태준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죠.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며칠 동안 소라는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태준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이미 자신을 버리고 간 사람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안다고 해서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키우자. 혼자서라도. 소라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하지만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그 순간부터 소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10년간의 긴 여정이 말이죠. 촛불이 깜빡거리며 소라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10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와? 소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1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소라야. 하늘이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소라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소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말이죠. 이제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새벽 6시 서해안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라의 집 마당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소라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하늘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돌아보니 하늘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하늘이는 뭐하러 나온 거야? 조개 캐러 가요. 매일 아침마다 가거든요. 아저씨도 같이 갈래요? 하늘의 순수한 제안에 태준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해변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능숙하게 조개를 찾아냈습니다. 작은 손으로 모래를 파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아저씨, 여기 큰 조개 있어요. 하늘이 신나게 외쳤어요. 태준도 옆에서 함께 모래를 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늘아, 매일 이렇게 조개를 캐니? 네. 엄마랑 저랑 먹을 반찬을 만들어야 해요. 가끔 마을 아저씨들한테 팔기도 하고요. 하늘의 대답에 태준의 가슴이 짠해졌어요. 이 어린아이가 생계를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저씨는 어떤 일 하세요? 하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말하기가 어색했어요. 배와 관련된 일을 해. 우와, 그럼 큰 배 타보셨어요? 저는 언젠가 큰 배 타고 먼 바다로 가보고 싶어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순수한 모습이 태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언젠가 태워줄게. 정말 큰 배로. 태준이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그 순간 하늘의 밝은 웃음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개잡이를 하면서 태준은 하늘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집중할 때 살짝 입을 내미는 습관, 기뻐할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 화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모든 게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생일이 언제니? 7월 15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계산해보니 10년 전 자신이 중국으로 떠난 후 정확히 9개월 뒤였습니다. 몇 년도? 2014년이요. 저 올해 11살 돼요.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졌어요. 태준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그립지 않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주셔서 괜찮아요. 하늘의 대답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 아이가 10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살아있다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덜 힘들어 하실 것 같고. 근데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서 안 돼요. 하늘의 순수한 대답에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인데 아빠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개잡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이 무겁게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연스럽게 바구니를 들어줬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 친절하세요. 당연한 거야. 하늘이가 어제 나를 구해줬잖아. 근데 아저씨, 이상해요. 하늘이 갑자기 말했어요. 태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처음 봤는데도 왜 이렇게 친근하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집에 도착하니 소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캔 조개로 맑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엄마, 아저씨랑 조개 엄청 많이 잡았어요. 하늘이 신나게 말했어요. 소라는 태준을 힐끗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도와주셨구나. 네. 그리고 나중에 큰 배 태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말에 소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준이 하늘에게 함부로 약속하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하늘만 즐겁게 이야기하고 태준과 소라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저씨,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하늘의 질문에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라를 바라봤지만 소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늘아, 아저씨는 바쁘신 분이야. 일 때문에 곧 가셔야 할 거야. 소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태준을 내쫓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에이, 벌써요? 아저씨랑 더 놀고 싶은데. 하늘이 아쉬워했어요. 태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식사 후 하늘이 학교에 가자 태준과 소라만 남았어요. 태준이 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라야, 더 이상 피하지 말자. 뭘 피해? 피할 게 뭐 있어? 소라가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생일이 7월 15일이지? 2014년생이고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준이 눈치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뭐? 내가 중국 간 후 9개월 뒤야. 그리고 하늘이는 나를 닮았어. 모든 게 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하늘이는 네 딸이야.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내 딸이 있다는 걸 몰랐어. 네가 알았으면 뭐 달라졌을 것 같아? 그때 너는 성공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잖아. 소라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소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0년이 돌아와? 하늘이가 아빠 없이 자란 시간이? 소라의 목소리에 10년간의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냉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하늘이는 이미 나 혼자서도 잘 컸어.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간 인천 송도에서는 강태웅이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대행 회장 강태웅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이 없으니까 회사가 더 조용하네. 태웅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형을 바다에 버린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전무님,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태웅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 회장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요. 태웅은 재빨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10년간 연기를 연습해왔거든요. 뭐라고? 형이 연락이 안 돼? 네, 집에도 안 들어가셨고 휴대폰도 꺼져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어젯밤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태웅이 마치 정말 놀란 것처럼 말했어요. 연기력이 상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해야겠어. 형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 1시간 후 태웅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걱정스러운 동생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형은 평소에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죠? 어젯밤 7시쯤이었어요. 중요한 투자자를 만난다고 했거든요. 태웅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수사관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난다고 했나요? 그건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기밀 때문에. 혹시 형님과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태웅의 눈가가 살짝 경직됐어요. 하지만 재빨리 감정을 숨겼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희는 정말 사이좋은 형제거든요. 회사 일도 항상 함께 상의해서 해왔어요. 회사에 적이 있을까요? 사업상 문제로 원한을 가진 사람이나. 글쎄요. 형이 성공한 만큼 시기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태웅은 완벽한 걱정스러운 동생을 연기했어요. 수사관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태웅은 회사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가 되자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내 회사야. 39층 회장실에 들어가며 태웅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형의 그림자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였거든요. 전무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태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회장이 실종된 상황에서 회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오후 2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웅은 회의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태준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실종되신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태웅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사들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전무님이 대행으로 회사를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태웅은 마치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제가 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면 형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무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태웅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어요. 태준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어요. 형,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 시대야. 태웅이 중얼거렸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태준과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잠시 감정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변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이미 선택한 길이야.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무님, 저 어젯밤에 일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태웅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젯밤 형을 바다에 버리는 걸 도운 조직원이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이상한 소식이 있어서요. 뭔 소식? 서해안 쪽에서 누군가 구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젯밤에요. 태웅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형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확실한 거야?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는 게. 알겠어.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태웅이 말을 멈췄어요. 전화로 말하기에는 위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곧 출발할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태웅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형이 살아있을 리 없어. 의식을 잃고 바다에 빠졌는데.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태웅은 사무실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어요. 만약 형이 정말 살아있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안 돼.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 태웅이 결심을 굳혔어요. 형이 살아있다면 완전히 제거해야겠다고 말이죠. 다시 휴대폰을 들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사람 좀 더 보내줘. 급한 일이야. 몇 명 필요해? 3명. 아니, 5명.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태웅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였습니다. 오늘 밤에 움직일 거야. 서해안 쪽으로. 전화를 끊고 태웅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걸 결정하는 밤이 될 것 같았어요. 형,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어. 태웅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이상 절대 놓을 수 없었거든요. 설사 그것이 형의 목숨과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 순간 서해안 어촌마을에서는 태준이 자신의 딸을 처음 알게 된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아직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태주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아직 계세요?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응, 계속 있을 거야. 태준이 대답했어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와, 그럼 내일도 같이 조개 캐러 가요. 그래, 같이 가자. 태준이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촉감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만져보는 거였거든요. 아저씨, 제 숙제 봐주실래요? 하늘이 책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수학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거야? 태준이 하늘 옆에 앉았어요. 10년 동안 놓친 모든 순간들이 아쉬웠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분수 계산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하늘이 연필을 깨물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분모가 다르니까 먼저 통분을 해야 해. 와, 아저씨 설명 정말 잘해요. 엄마보다 더 쉽게 알려주세요. 하늘의 칭찬에 태주는 뿌듯했어요.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딸에게 도움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소라는 거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준이 하늘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다면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하늘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어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저씨도 불러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늘이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얘기, 선생님 얘기까지. 오늘 미술 시간에 바다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나도 보고 싶다.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딸의 그림이 궁금했거든요. 잠깐만요. 하늘이 방으로 뛰어가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바다 그림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그렸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예술가가 될 수 있겠어. 저 나중에 바다를 그리는 화가가 될 거예요. 화가 말고 다른 꿈도 있어? 태준이 물었어요. 딸의 꿈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도 되고 싶고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도 되고 싶어요. 아, 그리고 큰 배 선장도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딸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그럼 아저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야. 뭐든지 도와줄게. 하늘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저녁 후 태준과 하늘은 마당에 나가 별을 봤어요. 시골이라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 별 중에 아빠가 계신 별이 어디일까요? 하늘의 순수한 질문에 태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진실을 모르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아빠 별일 거야. 태준이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어요. 정말요? 그럼 매일 밤 저 별 보면서 아빠한테 인사할게요. 하늘이 기뻐했어요. 태준은 언젠가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잠든 후 태준과 소라가 마당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걸 몰랐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소라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역할을 한다고?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소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소라야, 나 변했어. 정말로.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10년 전에 나는 성공밖에 몰랐어.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졌는데?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하늘이와 너야.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할 사람들. 소라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 하늘이는 이미 너 없이도 잘 자랐어. 늦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마을에 오는 차는 드물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상하네. 누가 이 시간에. 소라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라야, 하늘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태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뭔 일이야? 내 동생이 나를 찾고 있을 거야. 위험할 수 있어. 태준이 일어서며 집안을 살폈어요. 탈출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내가 지킬게. 절대로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거든요. 소라는 태준의 변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10년 전에 이기적인 남자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변했구나.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온몸에 긴장이 흘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지킬 사람이 있었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성공보다 소중한 것, 돈보다 값진 것.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 아버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차 소리가 멈췄어요. 소라의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태준은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SUV 2대에서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야?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명. 아니, 6명.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지? 태웅이 확실하게 끝내려는 거야.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생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이를 깨워야 해. 여기서 나가야 돼. 태준이 소라에게 말했어요. 소라는 재빨리 하늘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아, 일어나. 소라가 딸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하늘이 잠에서 깨어나며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왜요?
아직 밤인데. 지금 집에서 나가야 해. 조용히 해야 돼. 소라의 심각한 표정을 본 하늘이 바로 정신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옷 입고 나와. 빨리. 태준이 집 뒤쪽을 살폈어요. 다행히 뒷문으로 나가면 산길을 통해 마을 반대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쪽 산으로 가자. 마을 사람들 집에 피해가 가면 안 돼. 태준이 방향을 가리켰어요. 소라와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야 해요? 하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준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하지만, 하늘아. 소라가 딸을 불렀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 산길로 향했어요. 달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소라가 멈춰 섰어요. 하늘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늘이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소라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무서웠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 아저씨, 강태준 아저씨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늘이의 아빠야. 하늘이 눈이 커졌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늘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진실에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왜 그렇게 친근했는지 말이죠. 그럼 정말 아빠예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고 하늘과 같은 높이가 됐습니다. 응, 하늘아. 아빠야. 늦게 알게 돼서 미안해. 하늘이 태준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럼 이제 진짜 아빠인 거예요? 그래, 하늘아. 이제부터 진짜 아빠가 될게. 하늘이 갑자기 태준을 꽉 안았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빠를 드디어 만난 거였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응, 우리 하늘이 아빠야. 태준도 딸을 꽉 안아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와요. 하늘이 소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소라도 망설이다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1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인 거죠? 하늘이 물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태준이 대답했어요. 소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 정말 기뻐요. 매일 밤 별을 보면서 아빠를 그리워했거든요. 하늘의 말에 태준과 소라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추격자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 더 깊숙이 들어가자. 태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왜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하늘이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아빠가 가진 회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 거야. 태준이 딸을 안심시켰어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동굴을 찾았어요. 임시로 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자. 태준이 말했어요. 하늘이 지쳐서 소라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하늘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태준이 딸을 품에 안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품이 따뜻해요. 하늘이 안심하며 말했어요.
소라야, 고마워. 태준이 소라에게 말했어요. 뭐가? 하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혼자서 힘들었을 텐데. 소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변했구나, 태준아.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 하늘이와 너야.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들. 하늘이 아빠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태주는 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진짜 아버지가 될 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태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지킬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동굴 입구로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빠 품에 안긴 채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태주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딸을 지켜봤습니다. 소라도 바위에 기대어 졸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아빠. 하늘이 눈을 뜨며 중얼거렸어요. 잠결에도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에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응, 하늘아. 잘 잤어? 네. 아빠 품이 정말 따뜻해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젯밤의 충격적인 진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일어나세요. 하늘이 소라를 깨웠어요. 소라가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동굴이구나. 네, 엄마. 어젯밤에 숨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엄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인 거 맞죠? 하늘의 순수한 질문에 소라와 태준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오고 갔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래, 하늘아. 우리는 가족이야. 소라가 대답했어요. 태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하늘이 두 사람을 꽉 안았어요. 배고프지? 뭔가 구해와야겠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빠, 위험하지 않아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조심할게. 너희 둘은 여기 있어. 태준이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을 때 소라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조심해. 하늘이가 이제 막 아빠를 찾았는데 다시 잃으면 안 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무모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지킬 가족이 있었거든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산속을 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산딸기와 약수, 그리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서 몇 개의 감자를 구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차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고 있는 거였죠. 오래 숨어 있을 수는 없겠어.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동굴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감자를 구워 먹고 산딸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행복했어요. 아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물었어요.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고. 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요? 아빠가 또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가. 이제는 하늘이와 엄마가 내 전부야.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늘아, 아빠랑 놀아봐. 엄마는 좀 쉴게. 소라가 말했어요. 태준과 하늘이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태준은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려가며 하늘에게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큰 바다를 항해하는 모험 이야기였죠. 정말요?
아빠가 그런 큰 배를 가지고 계세요? 응, 언젠가 하늘이를 태워서 멀고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날 거야. 와,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늘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소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라야. 하늘이 잠시 다른 곳을 구경하러 간 사이 태준이 소라에게 다가왔어요. 응? 나 정말 달라졌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회사도, 돈도, 성공도. 이제는 하늘이와 너보다 중요한 게 없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혹시라도 내가 다치거나 뭔가 생기면 하늘이한테 전해줘.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고. 소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태웅은 내가 살아있는 한 안심하지 못할 거거든. 태준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면으로 맞서야 해.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해. 상대가 몇 명인데. 하지만 하늘이와 너를 계속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태준이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게 뭔가 생기면 하늘이를 잘 부탁해. 그런 말하지 마.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엄마, 뭐 하세요? 하늘이 돌아오며 밝게 말했어요.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아. 이리 와. 태준이 딸을 불렀어요. 하늘이 아빠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의 순수한 고백에 태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도 하늘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요. 이제 우리 셋이 계속 함께 있는 거죠? 그럼 계속 함께 있을 거야. 태준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깔리면서 추격자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아. 태준이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차량인 것 같았어요. 태웅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낸 모양이야.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라와 하늘이 태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소라가 말했어요. 네,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늘이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킬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산속을 감쌌습니다. 밤 11시 산속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어요. 동굴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 꽉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하늘이 태준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태준은 딸을 꽉 안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아빠가 지켜줄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멀지 않은 곳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 근처를 비췄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더 자세히 찾아봐.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저기다. 갑자기 한 남자가 동굴을 발견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동굴 안을 비췄습니다. 나와. 다 봤어. 태준이 앞으로 나서며 두 사람을 뒤로 숨겼어요. 하늘이와 소라는 건드리지 마. 나만 데려가. 그런 건 우리가 정할 일이야. 남자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아빠. 하늘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보고 싶었지? 이제 다 함께 갈 수 있을 거야.
남자 중 하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약속이 다르잖아. 나만 데려간다고 했어. 계획이 바뀌었어. 증인을 남겨둘 수는 없거든.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늘이와 소라에게도 위험이 닥친 거였습니다. 절대 안 돼. 태준이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어요. 건드리지 마. 내 가족이야. 태준이 처음으로 내 가족이라고 외쳤어요. 10년 만에 찾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태준을 제압하려 했지만 태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이 나왔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하늘이의 외침이 동굴에 울려 퍼졌어요. 소라야, 하늘이 데리고 뒤로 가. 태준이 소리쳤어요. 그때 동굴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야?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밤늦게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겨 올라온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다. 빨리 철수해.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일단 놈만 데리고 가자. 그들이 태준을 잡아 끌려 했을 때 하늘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 하늘이가 작은 몸으로 남자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10살 소녀의 필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꼬마가 남자가 하늘이를 밀어내려 했어요. 하늘이가 바위에 부딪힐 뻔한 순간 태준이 번개처럼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하늘아, 아빠, 저 괜찮아요. 우리 아빠 보호해야 해요. 하늘의 용감한 말에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딸이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모두 함께 싸우자. 소라도 나섰어요. 돌멩이를 들고 남자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처리하자. 그 순간 태준은 결심했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뿐이야. 내 가족의 안전이야. 태준이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동굴에 도착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무리지어 온 모습에 남자들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저씨들 도와주세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늘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뭐야? 이 사람들이 누구야?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도망쳐. 남자들이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의 등장에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습니다. 다들 괜찮아?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주는 하늘이와 소라를 꽉 안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소라 씨 가족이구나. 밤늦게 무슨 일이야?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 했어요. 하늘이가 설명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장님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빠, 이제 안전한 거죠? 하늘이가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응, 이제 안전해. 우리가 이겼어. 태준이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하늘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무서웠는데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늘아, 고마워. 아빠를 지켜줘서.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이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감동이었거든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를 지키는 가족. 하늘의 밝은 선언에 소라도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소라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는 치유됐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죠? 하늘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남자들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있었거든요. 위기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사건 후 3일이 지났어요. 태주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옆에는 하늘이와 소라가 함께 있었어요. 아빠, 이제 나쁜 삼촌이 잡힌 거예요? 하늘이가 태준의 손을 꽉 잡고 물었어요. 응, 경찰이 모든 증거를 찾았어. 태웅이 삼촌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거든요. 형사님이 그러는데 회사 돈도 빼돌리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다면서요? 소라가 물었어요. 응. 횡령, 배임, 살인미수.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일주일 후 태주는 인천 송도의 대양해운 본사로 돌아왔어요. 39층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비서실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회사는 어떤 상황이에요? 태웅 전무가 저지른 일들을 정리하느라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손실은 막았어요. 태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전에는 이 자리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른 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태준이 말했어요. 오후 2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일로 회사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태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웅이 빼돌린 자금은 모두 회수했고 그가 맺은 불법 계약들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회장님, 새로운 방향이라는 게? 한 이사가 물었어요. 단순한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 확대, 환경보호 사업 투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말이죠. 이사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예전의 태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사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회사를 찾았어요. 하늘이와 소라였습니다. 와, 정말 높다. 하늘이가 39층 회장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어때, 아빠 회사가 대단하지?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아빠 여기서 일하시면 저희랑 못 놀잖아요. 하늘의 걱정스러운 말에 태준이 웃었어요. 걱정 마, 하늘아. 이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해. 일은 적당히 할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태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하늘이가 기뻐하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태준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구해준 그 서해안 마을에 해양생태연구소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이 작은 마을에 연구소를 짓겠다는 겁니까?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네. 이 마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 바다를 보호하고 연구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태준이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이가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해변이 보였습니다. 소라 씨, 정말 남편분이 이런 큰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소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연구소를 여기에 짓는다니 우리 마을에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올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태준의 프로젝트 덕분에 조용했던 어촌 마을이 활기를 되찾게 될 거였거든요. 3개월이 흘렀어요. 태준은 회사 일은 유능한 직원들에게 맡기고 주말마다 서해안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연구소 건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빠, 빨리 와요. 하늘이가 해변에서 소리쳤어요. 태준과 소라가 손을 잡고 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뭘 찾았어? 예쁜 조개 껍데기요. 아빠가 처음 여기 왔을 때처럼 큰 거예요. 하늘이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하늘이가 찾은 거니까 더 특별해. 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라야. 저녁 해가 질 무렵 태준이 소라를 불렀어요. 하늘이는 마을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정말 변했구나, 태준아. 소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에 너라면 절대 이런 말 못했을 거야. 그때는 몰랐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너와 하늘이가 내 전부야. 소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10년 만에 진짜 화해였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어요. 해양생태 연구소가 완공되었고 태주는 아예 마을에 집을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서울과 마을을 오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아빠, 연구소에서 돌고래 연구한다면서요? 하늘이가 신나게 물었어요. 그래, 바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거야. 하늘이도 나중에 같이 할래? 네, 저도 바다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의 꿈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발표할 게 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태준이 소라와 하늘을 불렀어요. 뭐예요, 아빠? 엄마와 아빠가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 하늘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와. 하늘이가 두 사람을 꽉 안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인 거죠? 그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소라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언제 해요? 여기 바다에서 할 거야. 하늘이가 아빠를 구해준 이 특별한 곳에서. 한 달 후 정말로 해변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고 회사 직원들도 왔습니다. 간소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아빠, 엄마 축하해요. 하늘이가 꽃을 뿌리며 뛰어다녔어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비서실장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네, 진짜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성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1년이 흘렀어요. 태주는 이제 대양해운의 명예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무는 유능한 CEO에게 맡기고 자신은 해양환경보호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하늘이가 뛰어오며 말했어요. 이제 12살이 된 하늘이는 더욱 똑똑하고 당당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뭘 발표했어? 내 아빠는 바다를 지키는 영웅이라고요. 하늘의 자랑스러운 말에 태준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빠가 영웅이라고? 네. 바다를 보호하고 물고기들을 지키고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날 오후 태주는 혼자 교도소를 찾았어요. 1년 만에 보는 동생 태웅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형? 태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형,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태웅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이제라도 후회하는 게 다행이야. 형은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진짜 소중한 걸 찾았거든.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형, 나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가능할 거야. 태준은 동생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저녁 태준은 가족과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2년 전 하늘이가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빠, 그때 여기서 처음 봤을 때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정말? 네, 바다가 아빠를 저에게 보내준 것 같았거든요. 하늘의 순수한 말에 태준과 소라가 감동했어요. 맞아, 하늘아. 바다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소라가 딸과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바다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겠어요. 하늘이가 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바다야, 고마워. 우리 가족을 만들어줘서. 파도가 해변에 부서지며 하얀 거품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이죠. 아빠, 저 나중에 정말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하늘아.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도 도와줄게. 소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성공만을 쫓던 차가운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 그는 완벽한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파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도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파도, 새로운 꿈, 새로운 사랑. 바다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세 가족의 아름다운 미래가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